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상식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더 뿌립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빌리는 가격, 즉 이자는 내려가는 게 기본 공식이죠. 이건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니라 거의 경제 첫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기본 공식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린 걸까? 아니면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최근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RP 매입을 통해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꺼내지 않던 카드,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시장을 받쳐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말라가면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여기 물 좀 넣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장기 금리,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서둘러서 돈을 넣는다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안쪽에서 커지고 있겠네. 즉, 돈을 푼 행위 자체보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여기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말하면 미래에 지을 건물을 담보로 미리 돈을 끌어오는 구조죠. 문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개발 사업들. 분양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막히거나 공사비가 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이 대출 구조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상대방이 누구냐? 건설사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심지어 시중은행까지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두려워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어느 날 한 군데가 먼저 무너진다. 그걸 보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연쇄 도미노가 시작된다. 이걸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숨부터 붙여놓자. 이게 지금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위험한 구조인데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크게 다치기 전에 내가 항상 받아줄게. 처음엔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어차피 누가 잡아줄 건데. 지금 PF 시장의 일부 플레이어들이 딱 이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보다 사업성을 냉정하게 따지기보다 규모를 키우고 시간을 끌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책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고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방향을 정할 기회를 놓쳤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중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대형 재건축 사업에서의 충돌입니다. 공사비 갈등, 수익성 악화, 공사 중단 위기. 그때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칙대로 간다. 손실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진다. 필요하면 사업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꾼다. 둘째, 어떻게든 살려낸다. 단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공적 지원, 완화책, 유동성 지원. 우리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아, 정말 큰 프로젝트는 망하지 않는구나. 몸집만 충분히 크면 결국 누군가 구해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PF는 더 과감해졌고 부동산 관련 신용은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때 정리했어야 할 가지를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지가 썩어 들어간 결과를 통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왜 한국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퍼졌을까요? 핵심은 경제 구조의 편향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올리면 제조업, 수출, IT가 생각나죠. 하지만 가계와 금융 숫자를 보면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이쪽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하나의 엔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버티고 건설이 돌고 그 안에서 금융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 그러다 보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압박을 항상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도 얽혀 있고 가계 자산이 집에 몰려 있는 현실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선택에도 항상 이 그림자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 경기, 금융 안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머릿속엔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나쁜 은행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모읍니다. 둘째, 장부 숫자가 아니라 시장 가격에 가깝게 다시 평가합니다. 셋째, 시간을 끌지 않고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주주 타격, 경영 책임, 정치적 논란.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여러 나라가 3년에서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숨기지 않고 빨리 드러내고 한 번에 정리한다. 우리는 이 지점을 아직 제대로 밟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 막연한 불안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계기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석 앞에 있는 속도계와 연료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기판,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이 숫자는 나라 전체에 붙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르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계속 위로만 기울어진다? 그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겠다. 어느 순간부터 3% 중반을 넘어서 4% 근처를 향해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이건 소음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 자본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한국 안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돈은 국내 개인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면 환율은 바로 위로 튑니다. 단기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여겨지는 구간을 여러 번 건드리며 올라간다?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시장이 한국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세 번째 계기판, 외환 보유액 흐름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꺼내서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체력 같은 존재입니다.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 줄어드는 것과 짧은 기간에 크게 줄어드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외환 보유고가 몇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선에서 탄약이 조금 빨리 소모되고 있구나. 네 번째 계기판,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규모가 작은 금융사들, 이쪽에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튀어오른다? 그건 몸 안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실이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은 이미 꽤 늦은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거의 마지막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계기판,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순매매 방향입니다. 이 지표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 두 달, 3달 연속으로
큰 폭의 매도를 이어간다? 그럼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겠다. 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포지션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흐름은 항상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계기판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큰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긴다. 주식, 레버리지, 대출이 많이 들어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방어막을 하나씩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완화되고 구조 개편이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저평가된 자산을 조금씩 다시 담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일 당장 위기가 온다. 이런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조를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한쪽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고통스럽게 드러나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정리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점검하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계기판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2026년 누군가에게는 큰 파도가 될 거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겁니다. 어떤 쪽에 설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 선을 턱 밑까지 위협하며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 중 하나라고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우리 경제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급하게 합동 브리핑을 열었고 시장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곧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던 구두 개입입니다. 아직 실제로 달러를 풀거나 금리를 손대기 전에 먼저 말로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죠. 선 넘지 마라. 우리 가만히 안 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당근 카드까지 함께 꺼내들었죠. 바로 서학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을 깎아줄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두 개입과 함께 이런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60원대로 급락했고 하루 기준 30원 넘게 빠지며 1440원대까지 밀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오, 먹혔네. 정부가 한 번 세게 말하니까 금방 진정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엄포를 놓는데도 왜 시장은 쉽게 안심하지 않을까요? 왜, 아, 이제 됐다가 아니라 잠깐 속도가 줄었을 뿐 근본은 그대로다 라고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외환 딜러들의 단기 투기 게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정부의 말과 정책이 시장을 진정시킬 최후 통첩이 될지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양측이 소년의 외침으로 끝나버릴지 지금 시장은 숨을 죽인 채 정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긴급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원화 약세는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아주 냉정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차입니다. 원화 약세의 출발점은 한국 안이 아니라 한국 바로 위에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기준금리를 일부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낮은 2%대에 머물러 있죠. 이 한미 금리 차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똑같이 돈을 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건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내부의 구조, 즉 상대적으로 많이 풀린 유동성입니다. 한국은 경기 둔화,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시장 조정, 내수 침체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과 금융을 통해 시중에 비교적 많은 돈이 풀린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을까요? 밖에서는 미국이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끌어당기고 있고 안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이 조합이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원화는 많고 달러는 귀하다. 그러니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한다고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시장은 금리 차와 유동성 구조가 그대로인데 추세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은 늘 정부의 의지보다 숫자와 구조를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한미 금리 차와 국내 유동성 환경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닙니다. 운용자산 규모만 수백조 원이 넘는 세계 3위 수준의 초대형 연기금입니다. 이 정도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단지 연금 수익률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이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로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를 늘릴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식 자체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환해지와 외환 스와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해지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지금 환율로 미리 팔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압력을 받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쓰지 않고도 시장의 달러는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자금 흐름을 건드리는 개입이기 때문에 말만 하는 개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환해지에는 비용이 들고 나중에 환율이 더 오르면 오히려 연금 수익률을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거론된다는 건 정부가 보기에도 지금 환율 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연금 수익성과 별개로 지금은 환율 안정이 더 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외환 스와프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는 외환 스와프는 겉으로 보면 연금이 필요할 때 달러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초점은 국민연금이 향후 해외 투자를 늘릴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으로 사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원래라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때마다 시장에서 거대한 규모의 달러를 사야 하고 이 움직임 자체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이 됩니다. 스와프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시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할 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 수요를 시장 바깥으로 빼놓는 장치인 겁니다. 이 구조는 국민연금보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더 유리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직접 써서 방어하면 개입 흔적이 그대로 남지만 연금과의 스와프 구조를 이용하면 좀 더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달러 수요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세제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이른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원화로 바꾼 뒤 그 돈을 국내 주식 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깎아 주겠다. 복귀 시점에 따라 비과세, 80% 감면, 50% 감면처럼 차등 혜택을 줘서 달러 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다시 끌고 오려는 시도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쓰지 않고도 세제라는 부드러운 수단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 카드들을 방향을 뒤집는 해결책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미세 조정 장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혜택 한도가 있고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한미 금리 차라는 큰 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죠. 결국 이런 카드들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지금의 환율 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장은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방향은 쉽게 안 바뀐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서 시장 플레이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서학겜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를 살리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애국심 부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기술 성장 기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이 이어진다면 그 과실은 결국 이런 시장에 먼저 반영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바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 기능입니다. 1200원일 때 샀던 100달러 자산이 환율 1400원이 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으론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게 되죠.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성장성 플러스 환율 해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논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세제 당근만으로 서학개미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금리, 성장률, 물가, 재정 건전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 전망까지 모두 하나의 시트에 올려놓고 비교합니다. 미국 국채에서 높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장점까지 누릴 수 있다면 굳이 환율 리스크와 지정학 리스크를 덤으로 떠안으면서 한국 자산을 많이 들고 있을 유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 비중 축소라는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조원 단임에도 지수 편입 비중 조정, 패시브 자금 이탈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더 강화됩니다. 정부의 브리핑 한두 번으로 이런 계산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수입업체와 외환 딜러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곧바로 원자재, 부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비용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와 1480원일 때 같은 달러 결제라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기업들은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신호를 읽으면 지금 미리 달러를 확보해 두자라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다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외환 딜러들은 이런 수요와 공급, 정책과 금리, 글로벌 위험 선호도를 종합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정부의 말보다는 숫자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환율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위에서는 정부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과도한 쏠림은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서학개미, 외국인, 기업, 딜러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거대한 환율의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정부는 어떤 딜레마를 마주하게 될까요? 구두 개입은 처음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루에 30에서 35원 가까이 환율이 급락하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필요하면 쓸 카드가 있다. 라는 신호를 실제 정책과 함께 던졌을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두 개입이 일종의 배경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조가 그대로인데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면 시장은 학습합니다. 아, 또 나오는 멘트구나. 이번에도 한번 누르고 말겠지? 이렇게 되면 구두 개입은 더 이상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나오는 멘트로 소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써가며 환율을 직접 방어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외환 시장 개입 흔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두 극단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 위기 신호가 커지고 말을 너무 자주 쓰면 말의 힘이 약해지고 외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현실적 해법이 바로 오늘 살펴본 카드들입니다.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세제 인센티브 같은 장치를 이용해 직접 방어와 방임 사이 어중간한 지점을 찾으면서 환율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범한 개인은 뭘 해야 하는가?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향로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매달 들어오는 월급, 나의 예금과 적금, 그리고 어렵게 모은 자산입니다. 이 거친 환율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단기 뉴스에 휩쓸려 무작정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화만 들고 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RP든 미국 ETF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원화가 흔들릴 때 나를 버텨줄 다른 통화의 자산이 있는가입니다. 이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둘째, 달러를 한 번에 감정적으로 사지 않는 것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바꾸면 더 못 바꾸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였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정책이 개입했습니다. 급등 뒤에는 조정이 오고 급락 뒤에도 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한 번의 거액을 환전하기보다는 몇 달에 나눠서 일정한 규칙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을 뉴스 화면에 찍힌 숫자로만 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원 올랐다, 내렸다에만 주목하는 대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뒤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는 연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해석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환율 급등과 급락, 뱅크런 우려, 자금 이탈 이런 단어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공포에 빠질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를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숫자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이 와도 버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버티는 구조를 만드시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 뉴스가 아직 크게 터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물 투자자들은 이미 자세를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위기를 과장해서 자극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개인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진짜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 둔화, 물가 불안, 고용 불확실, 그리고 부채 증가.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더 명확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월급 인상 속도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기업들은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경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이전에도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는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위기는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호는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현금이 가진 진짜 힘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시간이고 선택권이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번 근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주가 아니라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는 쉬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비상금이 한 달치밖에 없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채찍질 당합니다. 조건이 나빠도 연봉이 낮아도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아무 일자리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6달 혹은 12달 정도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선택이 생깁니다. 조금 천천히 보자, 조금 더 내게 맞는 선택을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도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더 장기적이고 침착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금이 주는 첫 번째 힘입니다.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사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좋은 자산도 싸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식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팔고 싶어서라기보다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만기 상환을 해야 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좋은 가격이 아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팝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싸지 않을 자산들이 위기 때는 무너진 가격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 가격이면 장기적으로 괜찮겠다. 이 기업은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니 지금이 기회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부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위기 직전까지 간신히 버티던 사람에게서 위기 전에 준비해둔 사람에게로 재산이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현금은 그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물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합리적인지까지 근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 유동성과 인내. 버핏은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시장의 낙관론이 가득할 때 억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비싸다, 기다리겠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쌓습니다. 이 현금은 아무 생각 없이 쌓는 돈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좋은 회사인데 일시적인 공포 때문에 가격만 싸진 순간 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지고 자산을 던지고 뉴스에서 끝났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그동안 모은 현금을 꺼내 들어갑니다. 이 전략이 합리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감정에 의해 과열되기도 하고 과도하게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버핏은 이 감정의 파도를 정반대로 타는 사람입니다. 둘째, 레이 달리오, 분산과 시나리오 준비. 달리오는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봅니다. 이 기계에는 금리, 물가, 임금, 부채, 성장률 같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여러 국가, 여러 통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서 어떤 한 축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설계합니다. 이것도 결국 근거가 있는 전략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유리한 자산이 있고 경기가 나쁠 때 방어력이 좋은 자산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 있고 금리가 떨어질 때 빛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달리오는 나는 미래를 맞히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 만들기. 셋째, 제이미 다이먼. 허리케인을 가정하고 대비.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저 멀리 허리케인이 오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케인이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느냐, 아니면 설마 오겠어 라고 무시하느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허리케인을 가정한다는 건 이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것. 개인에게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생활비 비상금을 준비하고 빚의 구조를 점검하고 하나의 수입원에만 목을 매지 않는 것. 이 세 사람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미래를 맞히려 하지 말고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라.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을 버텨온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온 실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정확히 그 해에 위기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신뢰도를 짧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서 있습니다. 첫째,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패턴. 위기가 오기 전에는 항상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자산 가격이 실물 가치보다 앞서 달렸고 그 이후에 조정이 오면서 자산이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둘째, 재무 기초 원칙. 비상자금, 분산투자, 과도한 레버리지 회피. 이 세 가지는 어느 재무 교과서를 펼쳐도 반드시 나오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특별한 비밀 전략이 아니라 이 기본 원칙을 위기 국면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셋째, 실제 거물들의 행동과 공개된 발언,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확대, 레이 달리오의 분산 전략, 제이미 다이먼의 허리케인 경고는 모두 이미 공개된 자료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진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패턴과 검증된 재무 원칙과 거물들의 실제 전략을 묶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준비 여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 최소 6달, 가능하면 12달. 둘째, 수입과 빚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 특히 고금리 빚을 줄이고 위험한 구조를 정리하는 것. 셋째, 내 자산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 한 방에 무너질 구조인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것. 워런 버핏은 현금과 인내를 준비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분산과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좋을 때일수록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위기가 오면 뉴스만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혹시라도 올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